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네이버의 라인 야후 매각 사태가 일단 봉합되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과 네이버 측은 일본 정부에 제출할 보고서에 지분 매각이 담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보안 비밀을 이유로 네이버의 이 지분 매각을 압박했다는 논란이 있었죠. 대통령실은 네이버가 당분간 팔지 않기로 한 이상 일본 정부가 매각을 압박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 소식 조영민 기자입니다. 네이버가 7월 1일 일본 정부에 제출할 행정지도 보고서에 지분 매각 계획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네이버 클라우드 해킹 사건을 이유로 네이버의 라인 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했다는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네이버 측은 일본 정부 압박에 떠밀려 지분을 파는 모습은 보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하지 않기로 한 이상 일본 정부가 매각을 압박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자본 구조와 관련되어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문제가 된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해 네이버가 요청한다면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이번 사태와 관련해 원활한 한일 관계가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고 반일몰이는 오히려 친일의 결과를 낳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의 친일 공세가 네이버 기업 활동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인데 야당은 오늘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누가 반일몰이를 했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지적하는 국민에게 반일 타령한다고 한단 말입니까? 정말이지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매번 의심스럽습니다. 네이버가 당분간 지분 매각을 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되면서 라인 야후 사태는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입니다. 실제 그럼 일본 정부는 매각 압박을 더 이상 하지 않을까요?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 등을 만난 김윤 한일 경제인 협회장은 일본도 자본 정리까지는 원하지 않았다며 네이버의 매각을 압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민지 도쿄 특파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 자본관계 재검토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일 경제인 회의 참석차 일본 도쿄를 방문 중인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은 기시다 일본 총리와 가미카와 외상 등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 동석한 일본 집권 여당 자민당 고위 관계자로부터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자본에 대한 그런 거는 일본 정부가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그러면서 이번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돼선 안 된다는 당부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양국이 잘 해결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잘 해결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 다른 자민당 관계자도 채널A와의 통화에서 일본 정부가 나서 지분 정리 등에 관여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총무성은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현재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반반씩 가지고 있는 라인 야후에 대해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내용을 담은 행정 지도를 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한일 관계에 새로운 불씨가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내기도 했습니다. 한일 관계 소식통은 라인 야후 사태로 인해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본 정치권 내에서도 퍼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안 기자 대통령실 출입하는 정치부 송찬호 차장 나왔습니다. 이 라인 사태, 자 그럼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핵심은 일단 일본 정부의 지분 매각 압박 논란이었잖아요. 일단 사태가 정결된 걸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모바일 메신저 라인은 일본 가입자가 1억 명 가까이 될 정도로 국민 메신저라고 불립니다. 네이버는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함께 이 라인 야후 지분을 절반씩 갖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에 이러한 지분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발단은 라인 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서인데요. 일본 총무성은 라인 야후에 2차례 행정지도를 내렸고 라인 야후의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 정부가 이참에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가 라인을 다 가질 수 있도록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압박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이 커진 건데 지금 사실상 종결된 걸로 정부는 보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한 거예요? 네, 이게 정부가 풀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정부는 그동안 소가리를 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네이버가 2019년부터 라인 야후 지분 매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었거든요. 이 라인으로 일본 시장에서 충분한 수익을 거두지 못하자 지분을 팔아서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거죠. 정부는 네이버가 좋은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매각을 최종 결정할 때까지 조용히 있었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야당의 반일 공세가 거세지고 복원해놓은 한일 관계까지 위협받자 직접 나선 겁니다. 직접 나섰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한 겁니까? 일단 네이버와 긴밀하게 소통 협력을 한 건데요. 이 네이버가 매각에 대해 가타부타 대응을 하지 않자 정부는 답답함도 토로했던 걸로 전해집니다. 네이버의 이익을 위해 기다려준 건데 일본 정부에 마치 굴복하는 듯한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10일 정부는 네이버가 지분 매각 등을 검토해왔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네이버와 소통 끝에 오늘 적어도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때문에 지분을 매각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발표한 겁니다. 자, 결국은 일본 정부가 이 매각 압박을 했냐 논란인데 그러다 보면 일본 정부 쪽에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정부와 대통령실 취재를 좀 종합을 해봤더니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달부터 주한 일본 대사관을 통해 일본의 진심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일본 측은 행정지도의 핵심은 해킹에 따른 보안 문제를 해소해달라는 의미일 뿐 지분을 매각하라는 압박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이 양국 정부는 이 문제로 한일 관계를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는 점에 공감하며 여러 채널로 물밑 소통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지분 매각을 압박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전했고 일본 정부도 이해를 하면서 이 오늘 대통령실은 일본의 부당한 조치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 네이버는 라인 야후 그 일본 지분을 팔지 않는 걸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이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정확히 얘기했을 때 이 네이버의 오늘 입장은 7월 1일 일본 정부에 낼 행정조치 보고서엔 지분 매각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일본의 압박으로 매각할 일은 없고 대통령실도 그건 막아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가 오래전부터 매각을 검토해왔잖아요. 이 매각 협상에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면 네이버는 언제든지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도 향후 네이버가 라인의 지분을 파는 것까지 관여할 일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하는 기자 송찬욱 차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검찰 인사 후 사퇴설이 돌았던 이원석 검찰총장. 오늘 출근을 하면서 사퇴까지 번지진 않았지만 7초간 침묵으로 불편한 마음을 대신했습니다.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라면서 김건희 여사 수사를 계속할 뜻을 밝히면서 갈등의 불씨는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예정된 지방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대검찰청으로 출근한 이원석 검찰총장. 이 총장은 지휘부 전면 교체와 관해 사전 협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7초의 침묵으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어제 검찰 인사 있었는데 총장님과 충분히 사전 조율 거친 게 맞습니까?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총장은 지난 11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인사 시기를 늦춰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과 불편한 관계가 아니냐는 질문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확전 대신 일단 봉합을 택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총장은 공직자로서 주어진 소명과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불신임 논란에도 중도 사퇴에 선그으며 민감한 사건 역시 그대로 처리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습니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입니다. 이 총장의 메시지 이후 검찰 내부 반발 기류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 이임식을 하면서 어느 곳에서도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이번 인사로 김 여사의 명품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를 책임질 차장검사는 공석으로 남았습니다. 법무부는 조만간 후속 인사를 단행합니다. 채널A 뉴스 박지원입니다. 총선에서 왜 졌을까? 국민의힘은 총선 백서를 만들고 있죠. 오늘 백서 특위 회의에서는 한동훈 책임론을 두고 내부에서 맞붙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총선 백서 특위가 서울 지역 출마자들을 불러 총선 패배 원인을 두고 토론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전후로는 한동훈 책임론을 두고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출마자는 한 전 위원장이 정치를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선거 과정의 전략 부재를 지적했고, 특위위원장인 조정훈 의원도 한 전 위원장의 총선 캠페인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동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심판론이 관련한 평가도 나왔을까요? 심판론이 너무 많아서 어떤 심판론? 예, 그 얘기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특정 개인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식은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책임은 당대표가 사퇴한 것으로 정치적 책임은 봉합하자. 특정 누군가를 지목해가면서 누구의 책임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결국 그 화살표가 특정한 곳을 저는 향할 거라고. 백서 특위위원인 김종혁 조직부총장은 한동훈 책임론으로 결론을 내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냐며 백서 작업이 그렇게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친한계 인사들은 백서 특위 활동의 저의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 인사는 친윤계가 대놓고 조정훈 위원장에게 힘을 싣고 있다고 불편해했습니다. 왜 졌을까?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정훈 우리 TF 팀장 흔들림 없이 본인에게 주어진 소명을 100% 다 완수해 주기를 바라고 저기서. 친한계 인사는 누구 때문에 졌는지 다 아는 상황이지 않냐며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에 이어 국회의장 경선에도 보이지 않는 손, 명심 논란이 불거졌죠. 당내에서 처음으로 공개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그건 잘못된 일이라고요. 질식당하는 느낌이란 말도 나왔는데요. 그러자 당내 친명들의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민주당 사선 중진 우상호 의원이 친명계 지도부의 국회의장 경선 개입설을 공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권력 소유의 2위를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결정한다? 저는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조정식, 정성호 의원이 의장 경선에 출마했다가 같은 날 중도 하차한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전 사실 좀 이렇게 자괴감 같은 게 들었고요.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혹은 본인 이런 분들의 권유를 받아서 중단한 거라면 저는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원내대표 경선도 사실상 추대로 진행됐던 만큼 당내 경쟁이 실종되는 데 대해 불만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채널A 통화에서 친목을 강요하는 듯한 당내 분위기에 질식당하는 느낌이라는 의원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친명계 지도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우상호 선배를 좋아하지만 이건 아닙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후보 선출 관련 아쉬움과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직접 대응하진 않았지만 우상호 의원이 국회의장은 토론도 없이 뽑는다, 국회 어른을 뽑는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당 게시판에는 추 당선인의 상대 후보인 우원식 의원을 향해 무슨 배짱이냐며 사퇴를 압박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네, 가석방 결정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오늘 출소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친인척 가석방은 처음인데요.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에 최 씨는 침묵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구치소를 나옵니다. 환영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부처님 오신 날을 하루 앞둔 오늘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겁니다. 셀프 가석방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가석방이 대통령에게 부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가석방으로 만기 출소일보다 2달가량 일찍 풀려났습니다. 형기의 80% 넘게 채운 만큼 이례적인 출소는 아니지만 현직 대통령 재임 도중 친인척이 가석방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 씨는 애초 정치적 논란이 되고 싶지 않다며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은 나이와 형기,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을 결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대북 송금 당사자로 지목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오늘 결심 공판이었는데요. 검찰은 특혜를 바라고 북한에 거액을 보내는데 가담했다라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방북 비용 대납 사실 알았을 거라고 보시는 입장도 그대로. 예, 맞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술자리 및 회유 의혹 거듭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사실 아닙니다.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특혜를 바라고 이전 부지사에게 뇌물과 정치 자금을 교부, 거액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것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쌍방울 그룹 내 이화영 관련 범행 증거를 없앴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북측에 대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당시에는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했던 것이라며 제재가 잘 풀리고 했으면 상황이 이러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으니 다른 이들은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2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김 전 회장과 함께 대북 송금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1심 선고는 다음 달 7일 예정돼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윤수민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 무슨 돌입니까? 네, 바로 이 상남자의 돌입니다. 상남자의 남자 중에 남자라는 뜻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인사를 두고 김건희 여사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홍준표 시장은 오히려 상남자라고 평가했는데요. 홍 시장 오늘 SNS에 자기 여자 하나 못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5천만 국민을 지키냐며 방탄이 아닌 상남자의 돌이라고 엄호했습니다. 글쎄요, 국민의 눈높이와는 좀 거리가 있는 발언 같은데 그러니까 남자다운 행동이라는 거네요. 네, 홍 시장의 엄호는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팬사이트에서 모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 대통령이 김정은과 뭐가 다르냐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홍 시장, 김정은과 비교하는 건 심했다. 그런 소리 말라며 방어했습니다. 요즘 그러고 보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상당히 돈독해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 경쟁 관계였던 이 대선 경선 때는 이 아내의 총선 지원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 당시 홍 시장 상남자의 도리를 직접 보여주기도 했었죠. 가족이 어떤 분들은 후원회장도 맡는데 원래 이 선거라는 거는 시쳇말로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갑실에 지금 소환대기 중이라서 밖에 못 나오니까 그런 시비를 하는 거 보고 내가 어처구니 없다. 가장 가깝고 믿음직한 사람을 후원회장하는 시대인데 그 얼마나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네,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죠.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천하람 김용태 당선인인데요. 어제의 동지, 오늘의 적이에요? 네, 두 사람은 이 한때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던 이 동지였죠. 하지만 이 총선 앞두고 천하람 당선인은 개혁신당으로, 김용태 당선인은 국민의힘 잔류를 선택했습니다. 다른 길을 걸으면서도 서로를 응원했던 두 사람인데 이제는 적이 된 걸까요? 소심파 느낌적인 느낌만 내는 것 같습니다. 김용태 당선인의 최근의 스탠스들을 보면 살짝 소신 있는 느낌을 주면서도 결국은 주류를 거스르지 않는 결론을 내요. 그분은 당혁신에 실패해서 떠난 분이잖아요. 누군가를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것이 혹시 그분들이 말하는 개혁은 아닐까? 네, 이런 갈등의 조짐이 총선 후 표출되기도 했었죠. 김용태 당선인님, 저희 같이 안 따라오시겠다고 하셨을 때 이렇게 잘 되실지 몰랐습니다. 엄청난 정치력 발휘하신 거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살짝 비꼬는 걸로 들리는데 당이 달라지니까 확실히
서로 저격도 하는군요. 네, 두 사람이 한솥밥 먹을 때만 해도 이런 사이였습니다. 최근에는 천하람 위원장한테 전화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잘생긴 천하람 위원장이 늘 제 전화를 잘 받아주고 또 상담도 잘하고 제가 뭐 고민하는 것들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저게 천하용인이죠. 참 네. 정치가 좀 매정한 겁니까? 네, 지금은 여야로 입장이 갈리다 보니 특히 현안에서도 부딪힙니다. 대표적인 게 이 최상병 특검법이죠. 뭐가 그렇게 무서우셔서 아니면 뒤가 구리셔서 최상병 특검은 이렇게까지 거부하시는 건지 저희로서는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검을 다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좀 지금은 좀 그 진상 규명에 좀 힘을 실어주실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22대 국회 개원하면 부딪힐 일 더 많아질 텐데요. 한때 동지였던 두 사람 영영 결별하게 될까요?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뺑소니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처음엔 매니저가 운전을 했다고 했는데 추궁 끝에 김 씨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사라진 걸 확인하고 이 역시 조사 중인데요. 최재원 기자의 단독 보도 먼저 보시고 아는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며 멈춰서 있는 차량들. 맞은편에서 오던 흰색 SUV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더니 서 있던 택시를 쿵 하고 들이받습니다. 덜컹거리며 멈추는가 싶더니 그대로 직진하며 유유히 사라집니다. 우회전 후 다른 골목에 들어선 뒤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내달립니다. 지난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몰던 수입 SUV 차량이 이 같은 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습니다. 사고 발생 2시간 뒤 경찰서를 찾아가 운전했다고 자백한 건 김 씨가 아닌 김 씨 매니저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차량 소유자 명의가 김호중 씨인 점을 근거로 실제 운전 여부를 집중 추궁했고 결국 김 씨는 사고 이튿날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뺑소니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음주운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는데 김 씨 차량 내 블랙박스에는 메모리 카드가 빠져 있어 녹화된 영상조차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 소속사는 김 씨가 사고 당시 당황해 사후 처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며 사과하면서도 매니저의 거짓 자수 사실을 알게 된 김 씨가 직접 경찰서로 가 조사 및 음주 측정을 받았고 음주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네, 아는 기자 사회부 강병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호중 씨 소식 방금 전 전해드렸는데 일단요 하나는 좀 살펴보죠. 뺑소니는 맞는 거예요. 네, 경찰은 가수 김호중 씨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사회부 이해주 기자가 확보한 CCTV인데요. 흰색 SUV가 직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으면서 마주 서 있던 택시를 들이받았는데요. 차량이 들썩거렸는데 잠시 멈추다가 이후 그대로 달렸습니다. 김 씨 측은 사고가 발생하자 골목에서 차를 세우고 매니저와 통화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채널A가 입수한 CCTV를 보면 방향을 꺾은 뒤에도 골목 끝까지 한참 달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이탈했다고 보고 뺑소니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상당히 유력해 보이는데 또 이것도 논란이에요. 처음에는 김 씨 매니저가 내가 운전하다고 했다고 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김 씨가 본인이 운전했다 지금 시인을 했다는 보도를 제가 전해드렸는데 그러면 매니저가 거짓 자수를 한 거예요? 네, 김 씨 측 해명을 먼저 보시면요. 김 씨가 골목으로 차를 세우고 매니저와 통화를 했는데 이후 매니저가 본인이 처리하겠다며 경찰서로 가서 본인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또 김 씨가 이 사실을 알고 직접 경찰서로 가 조사 및 음주 측정을 받았다고도 해명했는데요. 쉽게 말해 의도적으로 운전자를 바꿔친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경찰은 차량 명의를 바탕으로 김 씨 매니저를 추궁했고 김 씨가 운전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는데요. 숨길 의도가 전혀 없었는지 운전자 바꿔치기를 의도한 게 아닌지는 좀 더 살펴볼 계획입니다.
네, 아까 사고 장면을 봤는데 음주운전 의혹도 지금 경찰이 조사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일단 했지만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음주 측정을 받은 시간이 사고 다음 날, 정확히는 사고 후 17시간이 지난 시점이어서 음주 측정이 의미가 없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도해드렸듯이 사고 직후 김 씨 차량이 블랙박스에 SD카드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음주 사실을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부분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 사고 전 행적 등을 조사해서 김 씨의 음주운전 여부를 규명할 방침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인 기자, 강병규 기자였습니다. 네, 세금이 밀려도 버티거나 숨어 사는 장기 체납자들. 세무당국이 밀린 세금 받아내려고 끝까지 추적하는데요. 집을 뒤져보니 현금 뭉치부터 개당 1,000만 원이 넘는 골드바, 고가의 미술품까지 숨겨진 재산이 상상을 넘어서는 수준이었습니다. 안건우 기자가 그 실태를 전합니다. 여기 선생님 계시죠? 문제창에서 나왔고요. 딸 명의로 빌린 고가의 아파트에 숨어 살던 체납자입니다. 국세청 직원이 집안 곳곳을 뒤지니 외화와 각종 금부치, 고가의 미술품이 발견됩니다. 또 다른 고액 체납자 집에선 때 아닌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싱크대에선 숨겨둔 현금 다발이 나오고 개당 1,200만 원짜리 골드바까지 모두 합하면 5억 원어치입니다. 재산 은닉을 목적으로 미술품을 사서 묵혀두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수익을 챙기거나 같은 방식으로 음악 저작권 투자를 악용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힌 고액 상습 체납자는 모두 641명입니다.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이런 체납자들에게서 징수한 금액은 2조 8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도 직접 매각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이 21년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은 총 1,080억 원이며 이 중 947억 원은 이미 현금으로 징수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체납 방식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규모도 커지는 만큼 기획조사와 현장 징수를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SUV가 지하주차장 벽을 들이받더니 이후에도 멈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음주운전을 의심했지만 알고 보니 운전자가 저혈당 증세로 쇼크에 빠진 거였습니다. 이세하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종합병원 주차장. 검은색 SUV가 미끄러지듯 오더니 벽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쿵 하고 부딪히고 나서도 앞바퀴만 움직일 뿐 계속 붕붕거리며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지난달 13일 병원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과 병원 직원이 급하게 차량을 확인합니다. 운전자는 의식이 있었지만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상황. 이미 벽면에 부딪힌 상황에서 자꾸 엑셀을 5초 정도 밟고 처음에 저희는 음주운전이 아닐까 이제 의심을 했었고요. 근데 막상 도착하니까 이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급 상황임을 인지한 경찰은 뒷문 유리창을 깨고 차에 진입해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운전자는 저혈당 쇼크 환자로 조금만 늦었어도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병원 의료진을 불렀고 환자는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우리나라 30살 이상 성인 6명 중 1명은 당뇨병이 있습니다. 저혈당 쇼크 사고도 잇따르고 있어 비상간식을 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30대 남성이 10대들에게 50억 낀 채 영상이 찍히고 돈까지 뜯겼습니다. 조건 만남할 사람을 찾는다는 10대들의 유혹에 걸려들어서 이런 봉변을 당한 겁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덩치 큰 남성이 다른 남성 어깨에 손을 올린 채 어딘가로 끌고 갑니다. 그 뒤를 여성 2명이 따라갑니다. 이들이 향한 곳은 인근 편의점의 ATM기. 덩치 큰 남성은 다른 남성이 뽑은 돈을 빼앗아 가는 중에도 목 뒤에 두른 손을 풀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던 핸드폰도 여성 일행에게 빼앗깁니다. 인사해주세요. 이들은 모두 10대로 조건 만남을 하겠다며 3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나체에 불법 촬영을 하고 수중에 있던 돈을 빼앗았습니다. 이후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추가로 20만 원을 뽑게 해 돈을 챙긴 겁니다. 그러면서 매주 30만 원을 달라고 으름장도 놓았습니다. 10대들에게 풀려난 남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추가 범죄를 저지르려던 이들을 근처에서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유흥비를 벌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죄질이 중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나이가 어리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네, 휴대전화에 수시로 울리는 실종자 경보 메시지 꼼꼼하게 보십니까? 실종된 치매 노인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는데 실종 문자를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은 시민의 눈썰미와 노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우산을 지팡이 삼아 걸어가는 남성. 비가 오자 우산을 펼쳤습니다. 다리가 불편한지 걸음걸이가 힘겹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87살 A씨입니다. 전날 새벽 가족들이 모두 잠든 사이 휴대전화를 놓고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까지 A씨를 찾지 못한 가족들은 경찰에 도움을 청했고 경찰은 오후 1시 반쯤 오산시 전역에 실종 경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시민 조성복 씨. 우연히 만난 지인에게서 실종 문자 받은 분과 비슷한 분을 본 것 같다는 말 한마디에 자신의 일인 양 A씨를 찾아 나섰습니다. 20분가량 주변을 살피다 A씨를 찾는 데 성공하고 경찰 지구대로 향했습니다. 치매로 고생하다 지난해 작고한 어머니 생각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멀리서 딱 그분 같았어요. 막 뛰어가 봤죠. 어머님 같고 아버님 같잖아요. 저희 어머님도 치매 환자셨기 때문에 그 심정을 알아요. 비를 맞고 헤매던 A씨를 찾아준 조 씨에게 가족들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36시간 만에 찾았어요.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경찰은 조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진정한 스승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교직 생활을 이어온 교사가 교장 승진을 앞두고 세상을 떠났는데요. 평소 고인의 뜻에 따라 장기 기증으로 4명에게, 조직 기증으로 100여 명에게 생명과 희망을 줬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이제 자유로울 거야. 하지만 그 자유 뒤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고 30년 넘게 교직 생활을 이어온 고 이영주 선생님. 일주일 전 교장 승진 연수를 받으러 가기 위해 짐을 챙기던 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생전 장기 기증에 대한 의사가 강했던 만큼 가족들은 고인의 뜻을 존중해 장기 기증을 결심했습니다. 이 선생님이 기증한 심장, 간장, 신장으로 4명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기증된 뼈, 인대 등 인체 조직도 화재 현장에서 다친 소방관이나 큰 부상을 입은 운동선수 등 100여 명을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아들 이결혜 씨는 떠나시는 날 많은 분이 아빠를 위해 울어주셨다며 타인을 위해 헌신하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행동하겠다고 추모했습니다. 학교 측에서 마련한 온라인 추모 공간은 제자들과 동료 선생님들이 작성한 게시들 수백여 건이 가득 찼습니다. 이 선생님과 함께한 현장 학습을 추억하는 사진부터 선생님의 제자여서 정말 행복했다. 함께한 모든 시간이 배움의 시간이었다는 편지들이 남겨졌습니다. 이 선생님 별명이 세인트리예요. 성자라는 뜻이잖아요. 열정, 헌신, 희생, 봉사, 그런 모든 좋은 말 다 붙여도 표현하기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오늘. 마지막까지 생명을 구하고 하늘로 떠난 선생님의 소식에 많은 시민들도 뭉클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 올라온 단체 맞선 공고. 잘 들여다보면 해당 아파트 입주민만 대상입니다. 결혼 정년기 청년들을 맺어주는 좋은 취지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 결혼도 이제 그들만의 리그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장호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미혼자녀 모임 개최, 결혼 정년기 선남선녀들 초대합니다 등의 글귀가 눈에 띕니다. 평당 1억이 넘는 반포 한강변 고급 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의 글입니다.
입주민이라면 가입비 10만 원, 연회비 30만 원 내고 당사자나 부모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 토요일 바로 옆 세빛둥둥섬에서 1분 자기소개 뒤 식사와 와인 파티가 진행됩니다. 고급 아파트 맞선 모임 소식에 저출산 시대에 장려해야 한다, 집안 수준에 맞는 배우자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부터 더욱 공고해지는 그들만의 세상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도 반응이 엇갈립니다. 자기들끼리 한번 해서 만나보면 좋은 거겠죠. 오픈 채팅이나 이런 걸로도 많이 만나니까. 인식이 나빠질 수 있으니까 비판을 하는 걸 테니까 또 근데 그 부분도 이해가 돼서.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수제 맥주 브랜드와 협업해 아파트 이름을 딴 맥주를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양조 중이에요.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저희 여기서만 판매하고요. 올 초엔 입주민 전용 신용카드도 출시됐는데 인근 대형 백화점과 약국, 병원 등 최대 2%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아파트를 브랜드화하고 입주민 유대를 강화하는 세태를 놓고 이를 바라보는 시선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출산 장려금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부영그룹에 이어서 자녀 셋을 낳으면 4천만 원을 준다는 화장품 제조사도 등장했습니다. 이 따르는 기업들의 파격적인 출산 지원책, 신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장품과 의약품 제조사 콜마그룹이 아이 셋을 낳은 직원에게 출산 장려금 4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유급 육아휴직도 남녀 구분 없이 쓸 수 있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콜마그룹은 지난 10일 세종사업장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이 같은 구상을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출산하시는 분들부터 적용이 될 이제 예정이니까 가족 계획들 서둘러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장려금은 첫째와 둘째 출산 시 각각 1,000만 원, 셋째를 낳으면 2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출산 축하금을 좀 빠방하게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출산 휴가나 이런 것들을 눈치 안 보고 업무의 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이런 분위기들을 좀 잘 회사가 문화로 만들어준 것 같아가지고. 파격적인 출산 장려책을 가장 먼저 내놓은 곳은 부영입니다. 지난 2월 시무식을 열고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에게 1억 원씩 총 70억 원을 일시 지급했습니다. 이후 쌍방울그룹도 셋을 낳으면 총 1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업들이 출산 장려책을 적극적으로 내놓는 데는 출생률이 낮아져 인구가 감소하면 장기적으로 내수 시장이 위축돼 기업의 생존도 위태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 출생률은 0.72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의사 평균 연봉이 3억 원을 넘겼다는 정부 조사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개원일을 보면 안과가 6억 원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이 정부는 의사 부족 때문에 생겨난 기형적인 고연봉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정부는 의대 증원 가처분 신청 사건을 맡은 항고심 재판부에 2,000명 증언의 근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의사 인력 임금 추이도 포함됐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공의를 제외한 의사 인력 9만 2,570명의 평균 연봉은 3억 155만 원입니다. 2016년 2억 819만 원에서 6년 만에 45% 증가한 겁니다. 의원급의 경우 연봉 상승률이 가장 높았는데 2016년 2억 1천만 원에서 2022년 3억 4,50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개원이 진료과별로 안과가 6억 1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 4억 7천만 원, 이비인후과 4억 1천만 원, 마취통증의학과 3억 9천만 원 순입니다. 라식 라섹 수술, 렌즈 삽입술,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처럼 비급여 시술이 많은 진료과가 상위권을 차지한 겁니다. 반면 정신과를 비롯해 필수 의료 분야인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개원의 연봉은 3억 원보다 낮았습니다. 중증, 응급 진료를 담당하는 상급 종합병원 의사들의 연봉은 2억 100만 원으로 병의원급 의사보다 1억 원 넘게 낮았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사 고연봉 구조는 의사 수급 부족의 결과라며 결국엔 수가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한미 약품 창업주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다시 시작될 조짐이 보입니다.
지난 3월 가족 간 화합을 내세우며 출범한 이 모자 공동 경영 체제가 40일 만에 깨지고 차남,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 모친을 해임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한미약품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대표가 모친인 송영숙 그룹 회장을 오늘 공동대표직에서 해임했습니다. 임종훈 대표는 고 임성기 창업주와 송 회장이 낳은 막내 아들입니다. 한미약품 일가는 올 초 OCI그룹과 통합을 추진한 송 회장과 둘째인 딸 임주연 부회장, 반대하는 장남 임종윤 이사와 막내 임종훈 대표로 나뉘어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OCI그룹 통합안이 부결돼 형제 측이 경영에 복귀했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다 같이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만들 거고요. 이들은 가족 간 화합을 강조하며 모자 공동 경영 체제를 출범시켰는데 40일 만에 단독 대표 체제가 된 겁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여동생은 이번 계기로 많이 좀 실망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같이 가기를 원하고요. 임원 인사를 놓고 임종훈 대표와 송 회장이 이견을 보인 게 발단으로 전해집니다. 임종훈 대표는 오늘 이사회를 마친 뒤 시급한 문제가 많다며 그룹 발전을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고만 말하고 떠났습니다. 이미 임주연 부회장은 경영에서 손을 떼기로 한 가운데 모녀 측이 반격에 나설지 관심이 쏠립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작년 여름 한강변을 습격했던 동양 하루살이떼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보름이나 일찍 더 많은 곳에서 출몰하고 있는데요. 한강 수질이 좋아질수록 더 많아진다는데 해법은 없는 걸까요? 다시 간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한강변 지역에 떼지어 나타났던 동양하루살이들. 일명 팅커벨로 불리는 하루살이들이 환한 조명이 켜진 잠실 야구장까지 몰려와 경기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어떨까? 다시 가봤습니다. 가로등마다 동양하루살이떼가 새까맣게 몰려듭니다. 조명이 달려있는 끈끈이 판도 빈틈없이 뒤덮입니다. 벌레라고 생각하니까 좀 혐오스럽죠. 톡톡 소리 나고. 상점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동양하루살이떼로 일찍 문을 닫거나 제대로 장사도 못합니다. 상점 유리창엔 이렇게 동양하루살이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요. 바닥에는 아예 수북하게 쌓여 있을 정도입니다. 밤에는 이제 앞문을 이제 닫고 영업을 할 수밖에 없죠. 불도 끄고. 다 끄고 이제 뒷문으로 이제 들어와서 손님들. 한강변을 따라 운행하는 경의중앙선 열차 안까지 동양하루살이떼가 점령하기도 합니다. 보통 5월 말에야 동양하루살이떼가 몰려들기 시작하지만 올해는 지난달 예년보다 높았던 기온 탓에 보름 정도 더 빨라졌습니다. 출몰 범위도 더 넓어졌습니다. 경기 남양주, 잠실 등 한강 상류나 강변 쪽에서 주로 나타났는데 용산, 마포, 성동구 도심까지 서울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창문을 못 열었는데 외국 코리들하고 남은 걸 다 쓴 거예요. 지표면 온도가 상승이 되면 상승 기류가 많이 생기거든요. 좀 더 확산하는데 유리하고 도심 내륙 쪽으로 많이 이동할 수 있었다. 사람을 물거나 병을 옮기는 해충은 아니지만 때로 몰려다녀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동양하루살이. 2급수 이상 수질에 주로 서식하는데 최근 들어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한강 수질이 좋아진 데다 겨울철 기온도 상승하면서 땅속에 있는 유충 생존율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한강변에선 살충제를 살포할 수 없는 것도 고충입니다. 여기는 한강 상수원이고 취수원이라서 저희가 방역 약품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동양하루 자체를 일단 박멸할 수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동양하루살이들의 출현이 매년 되풀이되지만 뾰족한 박멸 대책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다시 간다. 김태우입니다.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1,000만 원대 전기차가 국내 상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중국 비야디가 지난해 출시한 소형 전기차 시걸입니다.
중국 기준 주행 거리는 305km, 405km로 두 가지인데 다른 전기차에 비해 크게 뒤처지지 않습니다. 가격은 미화 $10,000, 우리 돈 약 1,300만 원입니다. GM의 소형 전기차 쉐보레 볼트가 미국에서 보조금까지 받아야 우리 돈 2천만 원대로 구입이 가능한 것과 비교하면 훨씬 저렴합니다. 비아디가 1,000만 원대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었던 건 가격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를 자체 생산했기 때문입니다.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면서도 공급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겁니다. 또 자율주행 등 고급 기능을 넣지 않고 기본에 충실해 가성비를 높였습니다. 저성능으로 해외 소비자의 외면을 받을 거란 예상을 깨고 큰 인기를 얻으면서 비아디는 손익분기점을 넘는 매출을 기록 중입니다. 2020년 13만 970대에 불과했던 비아디의 전기차 판매량은 지난해 10배 이상 급증하며 지난해 4분기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로 등극했습니다. 국내 진출을 추진 중인 비아디는 올해부터 우리나라에서 소형 전기차 판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뒤처리를 도맡아서 해결사로 불렸던 인물이 저격수가 돼서 법정에 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성추문을 덮는 과정에서 돈으로 입막음을 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주연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이 법원으로 향합니다. 트럼프의 성추문 사건을 폭로하려는 성인 배우에게 입막음용으로 $13만, 우리 돈 1억 7,800만 원을 직접 지급한 인물입니다. 한때 트럼프를 위해 총알도 맞을 수 있다던 최측근이었지만 연방검찰에 기소돼 복역한 이후 둘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번 성추문 관련 형사재판에서 핵심 증인으로 꼽혀왔습니다. 트럼프의 불륜관계를 취재한 출판사를 막는 과정에서 녹음한 파일을 법정에서 공개했습니다. I need to open up a company for the transfer of all of that info regarding our friend David. So what are we going to do? 직접 현금 지급을 지시한 내용 등 트럼프의 육성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We'll have to pay you. So I'll pay the kid. CNN은 그가 앉은 증인석과 트럼프의 자리가 가까웠지만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침묵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내일 트럼프 측이 코언을 상대로 어떤 전략을 펼치느냐가 이번 재판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세계 부자 1위,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죠. 3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 헤어진 전 부인에게 무려 17조 원을 주고 최종 이별을 고했습니다. 김용선 기자입니다. 2021년 이혼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와 전 부인 멀린다 프렌치 게이츠가 3년 만에 완전히 각자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법적으로 헤어진 후에도 우리 돈 100조 원이 넘는 세계 최대 자선재단 빌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을 함께 운영했는데 멀린다가 나가기로 한 겁니다. 현지 시각 13일 멀린다는 SNS를 통해 24년 전 빌과 공동 설립한 재단의 공동 이사직에서 사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단은 빌 게이츠의 불륜으로 부부 생활이 파경을 맞은 뒤에도 멀린다가 각별히 챙겼을 만큼 애정을 드러낸 곳입니다. When we started in this work, we were going into whole fields Bill and I knew very little about. You're working on the world's most difficult problems. 멀린다는 재단을 떠나면 앞서 이혼 합의에 따라 빌 게이츠로부터 자선 사업을 위한 기금 $125억, 약 17조 원을 받게 됩니다. 멀린다의 자산 규모는 이혼 당시 재산 분할로 받은 6조 5천억 원에 더해 현재 15조 원으로 추정되는데 추가적으로 17조 원을 사실상 위자료 형식으로 더 받게 되는 겁니다. 빌 게이츠는 멀린다의 사임 소식이 알려지자 본인 SNS에 글을 올려 그녀의 향후 자선 활동이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멀린다는 앞으로 세계의 여성과 가족에 대한 자선 활동을 펼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최근 멕시코에서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갱단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후보자를 제거하면서 피살당한 사람이 30명 가까이 되는데요. 벌써 후보자 수백 명이 선거를 중도 포기했습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1일 멕시코 중부에 위치한 셀바야시의 한 거리. 시장 선거를 앞두고 유세 운동이 한창입니다. 여당인 모레나당 지지자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갑자기 총격음이 울립니다. 유세 현장에 숨어든 갱단 조직원이 총을 쏴 후보자가 그 자리에서 숨진 겁니다. 지난달 14일에도 시장 선거에 나선 야당 후보가 SNS로 생중계를 하며 길거리 유세를 하던 중 갱단 조직원이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음 달 2일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멕시코가 멕시코 내 갱단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갱단에 의해 피살된 후보자만 29명. 워싱턴 포스트는 갱단이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후보자를 당선시키거나 반대로 위협이 될 후보를 없애기 위해 협박과 암살을 일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No se trata solamente del ataque a las candidaturas ahora. 갱단의 협박에 버티다 못해 벌써 수백 명의 후보자가 중도에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경호팀을 파견해 후보자 신변 보호에 나섰지만 정치권과 시민들은 여전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Más yo siento que hasta donde están las casillas, no sé. Pues pueden llegar ahí estas gentes, pueden amedrentar. 워싱턴 포스트는 올해가 멕시코 현대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선거라면서 갱단이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인도에서는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부는지 대형 철제 광고판이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주유소를 덮쳐서 14명이 숨졌는데요. 규정보다 9배가 큰 무허가 광고판인데 무게가 250톤이나 나가다 보니 깔린 사람들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30m 높이의 대형 철제 광고판. 강풍에 휘청대더니 결국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집니다. 광고판은 바로 앞에 있던 주유소를 덮쳤고 차량과 사람들이 그대로 깔렸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후 인도 수도 뭄바이 시내에서 벌어진 이 사고로 최소 14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다쳤습니다. ये राजावाड़ी हॉस्पिटल में अभी तक 60 लोगों को से 64 लोगों को 64 लोगों को एडमिट किया गया है. 규정 크기보다 9배나 큰 무허가 광고판으로 250톤에 가까운 무게 때문에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기중기와 가스 절단기 등이 동원돼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지 당국은 해당 광고판에 설치한 광고회사에 다른 불법 광고판들에 대한 철거를 명령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우기를 앞두고 인도 곳곳에서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강풍 탓에 뭄바이 공항에선 항공기 이착륙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네, 채널A와 동아일보가 주최하는 도심 속 건강축제 서울 헬스쇼가 개막했습니다. 김재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나, 둘, 셋.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단체 줄넘기가 한창입니다. 계속 앉아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시청이라는 이 앞에서 다 같이 이렇게 좀 힐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과 함께 온 어린이들은 인공암벽 등반에 도전합니다. 지나가다가 와봤는데 애들 또 클라이밍 경험도 있고 해가지고 체험 한번 해볼까 싶어서 했는데 오랜만에 클라이밍해서 재밌었어요. 광장을 찾은 시민들은 유산소 운동에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개그우먼 김혜선 씨로부터 점핑머신 운동을 배우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랑 함께 뛰니까요. 숨은 좀 차는데 몸은 개운합니다. 볼거리에 매료된 외국인 관광객들도 턱걸이 챌린지에 도전해봅니다.
and especially in the city area with full of the tourists and also the people, the working adults. So I really think it's very, very good. 하늘을 나는 응급실인 닥터 헬기도 신속한 응급 환자 이송에 의미를 담아 광장 상공의 모습을 비췄습니다. 헬스케어 기업과 의료기관 등이 운영하는 72개 현장 부스를 찾은 시민들은 건강도 체크해봅니다. 각자의 우리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많은 안내를 해주시는 것 자체가 지금 시대에 딱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헬스쇼 개막 첫날인 오늘 유인촌 문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들도 몰렸습니다. 서울 헬스쇼는 모레까지 사흘간 서울광장에서 진행됩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흰남노, 곰파스, 우리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던 태풍들이죠. 올해부터는 태풍의 이름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태풍의 이름이 퇴출된 이유, 이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이 찬 지하 주차장에 차량들이 뒤엉켜 있고 진흙이 가득 찼습니다. 사망자 11명, 재산 피해 2,440억 원. 2년 전 우리나라를 핥히고 간 태풍 흰남노입니다. 흰남노는 올해 바뀌는 태풍 이름 9개 중 하나로 포함됐습니다. 피해가 컸던 우리나라가 변경을 요청한 겁니다. 태풍 이름은 태풍의 영향권에 있는 14나라가 태풍위원회를 만들어 정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한글 이름 매기와 노루의 퇴출을 요구했습니다. 태풍 매기와 노루는 2년 전 필리핀에 사망자 수백 명을 포함해 엄청난 피해를 남겼습니다.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존의 태풍 이름을 목록에서 삭제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이번에 바뀌는 태풍 이름 중엔 2010년 피해가 컸던 곰파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글 이름이 3분의 1일 정도로 비중이 높았습니다. 21세기 들어 슈퍼 태풍이라 불리는 중심 최저기압 800헥토파스칼대의 괴물 태풍은 단 4개였는데 그중 2개가 한글 이름이었습니다. 태풍 이름은 미국이 붙여오다 2000년부터 태풍위원회 14나라가 각각 10개씩 제출한 140개 단어를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이 완연한 봄 날씨도 잠시 또다시 비 소식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한낮에도 서늘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 경기 북부부터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동쪽 지역은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전국에 강풍이 불겠고 벼락도 동반됩니다. 일부 중부지방에는 쌀락 우박으로, 강원 산간에는 눈으로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는 동해안에 가장 많이 내리겠습니다. 동해안에 100mm 이상, 강원과 경북에 40mm가 예측되고요. 서울과 충남, 전북에는 최대 20mm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전국이 14도 안팎에서 시작돼 쌀쌀하겠습니다. 한낮엔 서울 18도, 강릉 21도 등 중부는 서늘하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는 최고 28도 안팎으로 여름만큼 더워집니다. 날씨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네이버 경영권 침해 논란, 일단 봉합은 되는 모습인데요. 이 사태의 본질은 글로벌 보호주의입니다. 전기차,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일수록 자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게 요즘 선진국들 추세죠.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로선 큰 위협인데요.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 지키는 일, 이제는 총성 없는 전쟁이 됐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전쟁보다 치열한 자국 기업 보호. 뉴스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